네, 투자의 신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때도 1부와 마찬가지로 좀 자세하게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02-325-8200번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게 좀 궁금하다. 목표가 1차 궁금하다, 2차 궁금하다. 손절가 언제 들어갈까, 추가 매수 타이밍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목소리로 같이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 그러시다면 채팅창에다가 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벙벙님께서 칼같이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하죠. 생방송이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준호님께서도 같이 좀 대화를 해주시고 계시고, 꽃 피어라 내 청춘. 예. 이거 수익 좀 나서 펼치셔야 될 텐데요. 포스코 케미칼, 또 2차전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추가로 나온 걸 보면 이제 K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에 대한 것도 많이 좀 올려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이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초롱이님께서는 하나투어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좀 이따가 중국 얘기 좀 나오면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초대박님께서는 한보람 앵커 안 나오시네요 이러는데요. 예, 저 오늘 대타입니다. 예, 내일부터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 그만 좀. 예, 마로니에 입사님께서 대신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십니다. 예, 한보람 앵커 진짜 방송할 만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그럼 이번에 첫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헝그리 복서님께서, 이거 아까 1부 때 제가 읽어드렸던 종목인데, 영호 DSP입니다. CES 딱 하면 또 이 종목 생각나야죠. 예, 1770원에 30% 딱 사셨고, 오늘 뭐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그야말로 뭐, 진짜 잘 달립니다. 1505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헝그리 복서님께서는,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와야 할지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CES가 지금 이제 ING가 되니까 이제 나와야 될 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들고요. 어제 오늘 또 오늘 이렇게 워낙에 시세가 펑 터져가지고 많이도 올라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알아볼게요. CES 얘기 자주 해주셨는데 결국에 또 이게 관련해서 삼성이 또 이렇게 뭐 얘기만 하면 거기서 또 뜨네요. 좀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로봇주가 CES에서 탄력이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로봇주를 패스해서 봤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왜냐, 이제 CES 일정이 끝나고, 네. 그러면서 로봇주가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기는 시장 환경이 약간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는 슬슬 이제, 오늘 탄력 나왔으니까 좀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DSP가 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삼성이 로봇에 대한 이 CES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영호 DSP가 이제 이 의료용 돌봄 서비스 로봇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이 디스플레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제 최근에 좀 계약도 맺었고 납품도 진행 중이라서 삼성과 연관이 있는 그런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가 있구나. 네, 그렇게 이제 엮인 겁니다. 딱이네요. 네, 그렇게 이제 상승이 나온 건데, 네. 결국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로봇이 과연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지속성이 과연 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아마 그래도 한 이번 주 정도까지는 좀 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조금 로봇주 전체적으로 흐름 볼까요? 로보.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것도 한번 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갔고, 그 다음에 로보. 흐름들을 봤을 때 아마 한 차례 정도는 저는 조금 더 돌지 않을까. 왜냐면은 CES가 끝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로봇주들이 오늘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 수급들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이클에 따라서 한 번 더 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술적인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로봇이 그동안에 돈이 안 들어오다가 오늘 이제 새롭게 돈이 들어갔잖아요.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이 돈을 밀어넣은 어떤 주체들도 주가를 띄워서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호 DSP를 포함해서 아마 로봇주들은 그래도 기술적인 의미에서 한 차례 좀 순환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영호 DSP는 어떻게 이 대응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121선에 부딪히면서 1530원 구간이 또 이전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수급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간 1600원 중반대, 1650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한 매수가 대비 한 5%에서 6% 정도 이제 하락권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1650원 정도 구간을 돌파해주지 못한다. 라고 하면 한 차례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영호 DSP가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업이 어찌됐든 디스플레이 쪽인데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 쪽은 아직까지 그렇게 업황 자체가 좋지가 않죠. 그러면서 여전히 이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또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상태에서 뭐 추가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급등은 약간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로봇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온 건데 로봇 쪽은 어찌됐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영호 DSP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현재 시장에서 로봇 관련된 매출, 실적,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이 제3자 유정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투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투자 과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호 DSP에 좀 반사적으로 또 수혜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투자 과열이 안 됐으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갔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호 DSP는 일단은 기회가 와준 만큼 단기적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1530원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1530원 돌파를 해줘야지 추가적으로 1650원 정도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고 예. 만약에 그 정도 구간이 이제 오게 되면 로봇주들 분위기 너무 괜찮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돌파를 노려서 한 18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가 로봇주가 슬슬 빠지는 분위기다라고 한다면 그쯤에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시간의 단가를 보니까 147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일의 흐름을 예상을 해볼 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1530원을 돌파 시도를 해줄 경우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오늘 밀어넣었던 이 물량들을 그대로 현재 구간에서 다 차익 실현을 해버릴 경우가 네.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또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또 기간을 길게 기다려야 될 수가 있거든요. 억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수급을 동반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기간을 길게 기다리셔야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또 기간을 길게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향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기관도 10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오늘 많이 팔았네요. 그걸 지금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영호 DSP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1530원. 그리고 많이 가면은 1800원대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욕심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호 DSP 봤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막 LG 디스플레이에서 막 구부렸다가 펼쳤다가 늘렸다가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단비꼬야님께서 K카 올려주셨는데요. 비중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3% 남으셨고 23,000원에 지금 단가가 좀 높습니다. 12,300원 오늘 종가인데요. 1.2% 그것도 뭐 장중에 다시 또 음봉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K카 중고차 시장 업계 1위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산 이후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현재 매각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K카가 사신 이후로는 계속 좀 밀리지 않았나? 그러면서 지금 거의 바닥에서 제일 많이 내려간 게 한 10,000원 초반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한 5거래일째 오르긴 했네요. 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의미가 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K카가 업황이 지금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이 문제일 것 같아요. 중고차 시장 자체가. 네, 중고차 시장 자체가 K카가 이제 중고차 업계 1위기는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호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경기 침체가 완전히 조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고차 사기가 너무 겁이 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고차 금리가 지금 캐피탈 껴서 가면은 10%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중고차 5천만 원짜리 사게 되면 500만 원 더 내야 되는. 네. 예,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가격이 펌핑되는 그런 이제 금리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가 많이 안 좋겠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예. 중고차를 섣불리 사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이제 신차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상당히 좀 높게 5, 6% 이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는 당연히 그보다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K카가
업계 1위다라고 하더라도 수요 자체가 지금 죽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업황 자체가 지금 많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케이카가 매각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케이카가 중고차 업계 1위긴 한데 최근에 또 이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떼어먹기를 해야 됩니다. 케이카가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점유율을 당연히 이제 이 다른 대기업 쪽에서 좀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러면서 결국에 이 만약에 중고차를 산다고 하면 사실 만약에 저라면 조금 더 이제 비싸더라도 인증받은 대기업에서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 같아도 그렇게 합니다. 네,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신뢰도의 문제죠, 저는. 자동차가 워낙에 고장 나면 또 이 값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 신뢰도가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렇게 한번 구매를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좀 공존하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도 거론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자사 브랜드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K카를 굳이 인수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충분히 차가 있으니까요. 뭐 충분히 이제 또 자사 브랜드만 팔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가 그렇게 매력도를 못 느끼고 있다라고 또 이 시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팔고 이게 매각되는 것도 그렇게 흥행이 되는 거는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찾고 있기는 한데 업황도 안 좋으니까 굳이 이제 굳이 뭐 신차도 안 지금 팔리고, 진출하겠나 이런 생각 들기도 지금 하고요. 굳이 인수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업황이 안 좋으니까.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K카가 또 몸값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돈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매력이 뚝뚝 떨어지네. 업황도 안 좋은데 굳이 비싸게 주고 가져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또 롯데렌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롯데사가 최근에 또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롯데건설발 이 자금 운영 사태로 인해서 PF요. 네, 롯데건설에 돈을 또 많이 줬기 때문에 네. 롯데그룹이 과연 또 돈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자기들 네. 지금 살기도 바쁩니다. 지금 K카가 인수 금액이 약 한 5,5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인수 대금을 치를 수가 있을 것인가. 롯데렌탈이 지금 차입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4조가 넘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롯데렌탈도 지금 인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수 후보군들로 거론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그렇게 K카에 대해서 인수 매력도를 좀 많이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K카는 인수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업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마 상승이 나오기에는 힘든 종목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다행히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면 저라면 다른 종목 비중 한 10% 들어가서 그 수익금만큼 잘라내는 방식을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손절하더라도. 그렇죠. 네. 지금 이미 가격대가 상당히 이제 높게 좀 형성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좀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추가적으로 15,000원 올라왔다가 회복하고 그다음에 눌렸다가 그냥 다시 한번 17,000원 돌파 시도했다가 또 눌리고 그 다음에 2만 원 돌파해주고 이런 식의 이제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고 네. 그 다음에 결국엔 K카가 올라오려면 아마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화돼야 될 겁니다. 그쵸. 그 이야기가 구체화되어야지 지금 당장에 뭐 실적이 팍 올라온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아마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화되어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시장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없다라는 점이 문제일 것 같아요. 때문에 아마 저라면 이 종목은 다른 종목 비중 한 10%, 15% 들어가서 수익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수익금만큼 비중을 조금씩 잘라내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향후에 K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놓고 있다가 인수 이야기가 나오면 또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서 추가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주요할 것 같고 네. 지금은 뭐 자르기에도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포커스는 다른 이 주도주 쪽에 집중을 해서 그쪽의 수익을 보고 비중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자가 가장 이 빠른 대응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 업계가 살아나려면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기본적인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이 매각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야지 사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 일반 개인들도 지금 금리가 높아가지고 차를 안 사는 판에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대기업에서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들겨 보고
들어갈지 말지 다 끝냈을 겁니다. 그래서 케이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손실을 최대한 좀 줄여보는 방식에서 다른 쪽으로 수익을 내서 좀 커버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케이크입니다. 기분이 안 좋네요. 예. 힘내십시오, 담비고양님. 자, 다음은요. 전화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전화. 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전화예요. 예. 네. 예,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아프리카 TV요. 저희 콘텐츠 뭐 이런 거 BJ 이런 거 좀 관심 있으신가 보네요.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예. 76,400원이요. 그건 아니신 것 같고. 예. 76,400원. 약간 손실 구간이고 오늘 시장이 이렇게 크게 움직였는데 그냥 찌끔 움직였네요. 비중은요? 20%요. 20%. 아프리카 TV 왜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실적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네네. 그러니까는 실적. 작년에 들었는데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본전 이상으로 한 10만원까지 갈까? 본전이 10만 원이에요? 아니요, 본전은 76,400원인데, 네. 옛날에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한번 최고로 올라갔을 때 거의 그 가격대 아닙니까? 거의 10만 원 근처까지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한 예. 번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네. 근데 10만 원까지는 안 갔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10만 원을 넘을 수 있을까 지금 궁금해가지고요. 이걸 끌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뭐 이 본전 근처에서 오면은 그냥 나와야 되나 그거 물어보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이 아니라 거의 재작년 때 최고점 찍었을 때가 거의 한 25만 원 갔었고 그 이후로는 쫙 내려왔다가 작년 10월부터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10만 원 갈 수 있을지 이게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네, 10만 원.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잡고 들어갔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갈 수 있을지. 와, 지금 봐서는 진짜 약간 목표가 높긴 하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10만 원 가려면 또 마찬가지로 넘어야 될 산에 굉장히 조금 많이 있는 종목 같아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8만 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9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실적이 4분기에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이 결제 유저, 그러니까 이제 뭐 광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퀵뷰라고 해가지고 또 뭐 이제 상품을 좀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라이트하게 결제를 하는 그런 이제 유저들이 좀 이탈이 되었었다라는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었던 게 이제 경쟁 플랫폼이 있습니다. 경쟁 플랫폼이 이제 트위치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아마존에서 하는 거죠, 그거? 그렇죠. 이제 트위치에서 네. 이제 최근에 한국을 철수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럼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트위치에 이제 이 방송하는 이제 이 BJ들이 추가적으로 아프리카에 또 유입이 되면서 네. 아프리카 또 캐파를 늘려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기대가 됐는데 트위치가 또 철수 안 할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사 수혜를 받았었던 기대감이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프리카 TV가 지금 이제 올해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 주려면은 결국에는 또 이 방송하는 BJ들의 어떤 성장,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또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광고 실적. 네. 아프리카 TV는 이 두 부분에 거의 매출 비중이 완전히 쏠려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느 정도 성장도가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 BJ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트위치 코리아가 철수를 한다라는 부분이 반사적인 기대감이 되었던 건데 네. 그게 이제 또 철회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 실망감이 그대로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은 아프리카 TV가 올라오려면 결국에는 또 무언가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 있어야죠. 것 같은데 당장에 이게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물론 이제 광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에 이 BJ를 보는 수요층이 좀 탄탄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는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추가적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약간은 좀 줄어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번에 아프리카 TV가 2023년에 이제 항상 여기서는 이 연말 시상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 시상식을 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이제 실적 캐파를 늘려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광고 수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BJ도 추가적으로 더 늘리고 화질도 더 늘리면서 조금 더 이제 매끈하게 서비스하고 이런
유란히 어떤 계획들을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네. 계획들을 발표하더라도 어찌됐든 이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너무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일단 1차 8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최근에 아프리카 TV가 바닥권이 약 한 7만 원 초반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네. 구간에서 수급이 한번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약 한 7만 2천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만 2천 원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8만 원 매물대, 9만 원 매물대, 10만 원 매물대까지 다 소화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12만 원, 13만 원까지 업사이드를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된 구간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 구간을 소화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안내를 드리고 만약에 8만 원 근처 구간까지 이제 도달을 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박스권 그리면서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나타날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아프리카 TV가 지금 현재 공에서 분명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바닥을 잡아주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최근 수급이 약간은 부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들어오면서 앞선 매물을 소화를 해줘야지 결국에는 주가가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동반하지 않고 8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인 반등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3일 전에 이틀 전이죠. 이틀 전의 흐름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대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으로 해가지고 약한 79,50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말씀드렸던 그림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구간이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또 8만 원 정도까지 이제 시도를 했다가 뚫어주지 못하면 또 차익 실현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만 원 정도 구간에서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을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네. 아프리카 TV는 언제 접근을 해야 되냐? 저는 가장 이 베스트 이 접근 구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일단 한 차례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소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9만 원 정도까지 이 매물을 소화를 해줬다가 눌린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가 최적의 접근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는 보게 되면 약간 이제 2022년 6월부터 해가지고 이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거든요. 반년이나요? 예, 반년이 넘게 박스권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지겹네요. 결국에 이제 이 구간을 한 번에 소화를 해주면서 9만 원 정도까지 매물을 소화를 해주면 그건 확실하게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이 나오게 되면 아마 아프리카 TV는 확실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텐데 지금 당장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 부재한 상황에서 당장의 수급도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한 번에 이 9만 원까지 소화를 해주고는 약간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8만 원 구간 설정을 해드리면서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추가적으로 수익권을 노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차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접근할 만한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을 노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76,400원에 사셨는데 8만 원까지 한번 갔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이익을 보시고 나오셨다가 나중에 좀 찬스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만약에 이 종목 좋게 생각하신다면요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실까요? 아, 그러면요. 네. 만약에 이게 8만 원을 1차 목표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8만 원을 1차 목표로 하는데 그 아까 저기 9만 원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9만 원을 가려면 추가적으로 이제 이 차트를 보시게 됐을 때 수급이 항상 동반이 되면서 이 앞선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두터운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수급이 동반해서 나와줘야 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급이 동반되지 않고 최근에 이제 2, 3일 정도 전의 흐름처럼 요 정도 수급에서 그냥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8만 원 매물대를 뚫어주기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8만 원 정도 근처 구간에서 수급이 동반되지 않으면 정리한 다음에 수급이 이제 동반되는 흐름이 나오고 눌렸을 때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 이쪽으로 이제 뭔가 돈이 몰리는 게 들어와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거 보고 접근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추가로 네.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만약 HTS를 만약 보시고 이렇게 투자하신다면 지금 차트 보면 그게 나오죠. 밑에 한 11월 중순쯤에 한번 수급이 한번 크게 터지면서 한번 쭉 올라갔다가 그 위로는 수급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이 이게 올라가는 게 기술적인 건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마로니 입세님께서 전화하면 100%다 상담받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100%까지는 아니죠. 예. 그리고 내 종목이 안 된다 싶으면 최근에 종목들 상담된 경우가 많다.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또 종목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한 종목 끝나면 또 잘라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걸 또 찾아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또 여러 사람들한테 다른 여러 가지 종목으로 기회가 또 균등해 가는 것도 저희는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님 또 오셨네요. 예, 무림 PMP 예, 봤고요. 다른 종목으로는 다른 뭐 추가적인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유튜브에서 한여름님께서 지금 한겨울인데 영화테크 올려주셨습니다. 16,250원에 비중 7%. 아유, 손실 많이 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은 손절했습니다. 추가 매수하면은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뭐랄까요? 영화테크의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역시 계단처럼 계속 바닥으로 가고 있고 지금도 저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이죠. 한 4월 바닥을 지금 뚫고 내려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재작년 한 8월, 9월 이때 한번 시세가 크게 한번 터지면서 올라간 이후로는 수급도 그닥 이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영화테크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하락한 게 더 많긴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자동차 부품 쪽은 어두운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앞서 또 얘기해 주셨었죠.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워낙에 좋지가 않았었죠. 물론 이제 오늘도 그렇고 반등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흐름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IRA에 대해서 살짝은 이제 풀어줬죠. 이 규제를. 그쵸. 이제 이 리스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약간의 기대감이 차오르긴 했지만 이제 또 일선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매출 비중에 그렇게 리스차는 큰 비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에게 그렇게 큰 수혜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떨어지는군요. 네.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 3월에 발표되는 IRA 가이던스 내용이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이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마찬가지로 이제 IRA 법안이 잘 나와줘야지 같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 쪽은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창 또 수혜를 많이 받았었던 종목군들입니다. 한번 들어갔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IRA 법안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 쪽에는 완전히 좀 타격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미국 공장에다가 공장도 지어주는데 그거 좀 통과시켜주지 치사하게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 IRA를 하면서 이제 이 미국 공장이 이제 짓는 이러한 이제 이 우리나라 현대차 공장들. 상당히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거든요. 당연하죠. 거기 뭐 저기 실업률도 많이 줄여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어다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인 타운이 또 결성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이 내수가 활발하게 돕니다.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조지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IRA 쪽에 좀 찬성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좀 완전히 조금 이제 이 IRA 법안에서 규제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게 이제 그만큼 이제 이 미국 국회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게 이제 이 IRA 법안에 대한 우리나라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자동차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IRA 결과 나오고 나서 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IRA라는 게 꾸준하게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자동차 쪽은 자동차 부품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IRA 법안 발표되고 나서 가이던스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자라고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고 영화테크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실적이 꾸준하게 크게 나오기보다는 이제 흑자와 적자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에 있고, 그러면서 올해 자동차 쪽이 기대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이 수요 둔화, 그런 부분들이 또 그대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사실 우려감이 약간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약간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자동차 부품 쪽은 완성차에 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쵸.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봐야 될 만한 섹터군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영화테크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되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대금이 5억이 채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수급은 최근에 완전히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급이 모아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주가에 대한 이 탄력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수급이 완전히 부재하거든요. 최근 1년 동안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영화테크는 시장에서 거의 소외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테크는 추가 매수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칭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당장에 이 계속적으로 IRA에 대한 이 불확실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현재 구간에서 좀 이 주가를 길게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반등이 네. 크게 나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영화테크는 살짝 이제 후순위로 밀어놓고 다른 시장에서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최대한 좀 수익을 챙겨놓고, 마찬가지로 영화테크도 지금 당장에 큰 탄력을 받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본만큼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아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빠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종목으로도 두 번째 영화테크입니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참 진짜 바이든 대통령 너무해요, 진짜. 거기 공장까지 만들어주는데 그렇깁니까? 예, 빼든지 해야지 진짜. 자, 어쨌든 다음은 유튜브에서 지금은 님께서 뭔가 여운이 남습니다. 지금 어떻다는 거죠? 예, 궁금해 죽겠네요.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SPC 삼립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이 회사는 양심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좀 이슈를 많이,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75,000원에 사셨고 비중 15%, 지금 71,300원이고 1.4% 상승을 했습니다. 뭐 지난 한 해 대단한 급등도 있었고 또 크게 또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진짜 참 다사다난했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건 사고도 있었죠. SPC 삼립 그냥 투자적인 측면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빵 잘 팔려도요. 네, 일단 작년에 포켓몬빵 어마어마했었죠. 네. 그러면서 SPC 삼립이 이때 2022년 3월, 2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이제 포켓몬빵이 어마어마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요새도 재고가 없나요? 아니, 요즘은 제가 어제 편의점에 애 때문에 갔었었는데 빵이 있어요, 하나가. 거기에다가 또 당근마켓 이런 데 가보면은 네. 그거를 또 파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매물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관심도가 좀 했었거든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뭐 포켓몬빵이 뭐 이야기 나오는 거는 뭐 인기는 뭐 계속 될 것 같지만, 이제 뭐 그렇게 이전의 인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또 SPC 삼립이 이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맞아요. 이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있었고, 그러면서 대응이 최악이었죠. 맞아요. 예, 정말 이제 그런 데도 이해시켰죠, 또. 갑의 대응이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정말 이제 이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그 사고 난 그런 이제 현장에서 또 일을 하는 그러한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PC 삼립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파리바게뜨가 상당히 이제 직격타죠. 매출이 좀 크다, 타격이 크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외에 결국에는 그렇게 큰 실적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는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놓고 보면 파리바게뜨 점주들만 진짜 힘들었고, 그쵸. SPC 빵 자체는 그냥 또 팔렸대요. 워낙에 SPC 빵이 거의 그냥 이 시장을 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게다가 때문에. 자회사들도 뭐 베스킨라빈스나 이런 것들 다 보면 다 SPC 거거든요. 그렇죠. 예. 몰라서 다 먹죠. 또. 예. 저도 이번에 이 사태가 일어나고서 알았는데, 저도요. 유명한 그러한 이
기업들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바꿔가지고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네. SPC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쵸, 먹어요. 그쵸. 예. 네, 그런 상태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SPC 삼립의 실적에는 파리바게뜨 진짜 말 그대로 점주님들만 좀 힘든 상황이고 맞아요. 실적 자체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 자체는 잘 나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주가가 실적 잘 나온다고 이제 잘 올라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가 그동안에 이제 작년에 워낙에 이 신뢰도를 좀 많이 잃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서야 약간의 이제 이 신뢰도를 좀 회복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SPC 삼립은 입국 닫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뭐 행동들을 좀 하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카카오 대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릴 수 있을 만한 업종도 아닙니다. 네. 동력 자체가 좀 나오기가 힘든 그러한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SPC 삼립은 무언가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력 자체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약간은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격대를 너무 크게 보기보다는 어찌됐든 4분기 실적은 잘 나왔잖아요. 3분기 실적은 잘 나왔기 때문에 일단 현재 이 7만 원 초반대 구간은 그래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인 방향으로 좀 주가를 파악을 해보자면 그래도 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7만 5천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7만 5천 원 이후에 이제 이 매물대가 워낙에 두터운 종목이고 이때 이제 이 포켓몬빵 인기로 인해서 이 접근했었던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4분기 실적이 양호한 부분에 의해서 7만 원, 5천 원 정도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 네. 이후까지는 바로 주가 탄력이 나오기는 약간 이제 힘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7만 5천 원 정도 구간이 이제 오게 되면 그 정도 구간에서는 한 차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SPC 삼립과 관련해서 투자 의견을 드렸습니다. 참 포켓몬빵 생각하고 있으면은 제가 한 10살, 15살 이럴 때 그때 한번 비슷했습니다. 빵 안에다 똑같은 방식으로 팔았었는데 그때도 아주 선풍적이었었는데 이게 또 한 30년 지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열풍을 또 일으키는 걸 보면서 참 인생이 돌고 도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SPC 삼립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포켓몬 하도 뭐라고 하니까 SPC 뭐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예, 각자 얘기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 어쨌든 넘어가고요. 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초롱이님께서 산 건 아니에요. 매수문이시고 선익 시스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선익 시스템의 종가를 보면요. 19,200원이고요. 0.5% 상승에 그치는 그런 흐름입니다. 최근,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 계속해서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10월 28일이네요. 이때 12,000원 후반에 한번 바닥 찍고 올라온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약간의 박스권. 예,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화 기관이 또 팔고 있는 것으로 전환이 됐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이 부분,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메타버스가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CES에서 그래도 좀 기대를 했었던 섹터군이었는데 네. 그렇게 뭐 큰 힘을 못 써주고 있고 선익 시스템이 이제 일전에 애플에서 이 MR 헤드셋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또 이야기를 했었죠. 맞아요. MR 헤드셋 한번 이제 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익 시스템이 증착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OLED 쪽에 이제 증착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MR 헤드셋의 전체적으로 또 필수적인 장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선익 시스템의 성장도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 애플뿐만 아니라 뭐 소니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아마존 등등 해서 이 가상현실 MR 헤드셋은 계속해서 출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출시가 되면 될수록 선익 시스템의 이 증착 장비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앞으로 이 선익 시스템이 분명하게 이 주가가 이 큰 업사이드가 분명히 한 차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은 계속해서 좀 관심 종목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죠. 지금 당장은 어찌됐든 이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CES가 지나갔잖아요. 네. CES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해야 될 거는 XR 헤드셋 혹은 이제 MR 헤드셋의 출시가 될 겁니다. No. 출시가 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메타버스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로봇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순식간에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메타버스, 그 다음에 로봇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두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삼성에서도 이 메타버스, MR 헤드셋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하게 좀 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관심 종목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CES라는 기대감도 지나갔고 새로운 이제 기대감이 오는 구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구간이 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수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시장에서 이야기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거리들이 시장에 나올 때 그리고 그것을 주목을 해줄 때 수급이 동반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 최근에 이제 이 애플의 XR 헤드셋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도 결국에는 수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또 나올 거니까 이 흐름 나올 때 그냥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수급이 부재하니까 당장에 수급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의 주도주 쪽을 터치를 하는 게 맞겠죠. 네. 말씀드렸던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이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군들에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여겨지고 선익 시스템은 지금 당장 기대감이 약간 소멸한 그러한 구간이라 새롭게 기대감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보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얘기 좀 해주셨고 메타버스라는 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지금 방송 형태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가상 그런 세계에다가 토마토 TV도 있고 막 삼성전자도 있고 막 있어가지고 만약에 주식이 뭐가 잘못됐어 그럼 바로 삼성전자 다 뛰어가가지고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따질 수 할 것 같고 바로 기자회견처럼. 네, 바로 왜 그러냐 이렇게 뭔가 얘기도 할 수 있는 뭔가 좀 입체적인 그런 세상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 기대도 좀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메타버스는 진짜 약간 시대의 흐름도 좀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선익 시스템 좀 더 모멘텀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재관님께서 무림 PNP 올려주셨는데요. 4,445원, 비중은 15%, 매수가 살짝 밑돌죠. 예, 그런 상황에서 3번 영혼의 분할 매수. 말 재밌게 하시네요. 평단가를 낮췄습니다. 5,000원까지는 봐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림 PNP가 지금 약간 또 힘이 좀 빠지고 있죠. 지금 차트상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무림 PNP가 굉장히 역대급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펄프 가격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실적도 아주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올해 약간의 이제 우려감은 전력 요금이 좀 올라가잖아요. 네. 예. 이제 아마 분기마다 조금씩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전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약간은 이제 실적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펄프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제조업이 전 세계적으로 좀 불황이에요. 불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업황 자체가 어려우면 우리가 또 반도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작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네,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쵸. 아마 무림 PNP도 일단은 업황이 좀 회복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굉장히 영혼을 잘 갈아 넣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했다. 예.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저점 구간에서 이 지켜주려는 노력들,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항상 박스권을 그렸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에서 이 주가가 움직였었던 만큼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하락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아마 4,000원 중반대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술적인 의미로 봤을 때. 네.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림 PNP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수급이 많이 부재해 있고 오늘도 지금 거래 대금이 채 10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이 소외되어 있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무림 PNP는
기회 왔을 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워낙에 4,000원 중반대 이후로는 매물대도 많이 두텁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까지 반등 나왔을 때에는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 나왔을 때에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흐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재관님의 무림 PNP 5,000원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매수가에서 정리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남양님이랑 아는 분인가요? 아드님이라고. 아, 예. 아, 그래요? 어머님입니다. 진짜군요. 네. 어머님. 예. 진짜래요, 진짜. 네. 어머님, 사랑합니다. 네, 예. 저희 어머님이고요. 네, 워낙에 또 아들 팔불출이시기 때문에. 네. 나 진짜인지 몰랐는데, 진짜래요. 네. 당사자가 인증해버렸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아드님, 미니 강의 하셔야 되거든요. 얼굴이 뜨겁네요. 아, 참. 네. 자, 오늘 미니 강의 주제 어떤 겁니까? 잠깐만요. 네, 좀 약간 멘탈 나가시죠? 멘탈이 살짝 나가는데. 이거 일부러 얘기할까 말까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네,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네.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내일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슈플로 때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언급해 주셨죠. 많이 강조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내일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이 발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잠깐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오늘까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고용 지표가 안정적인 그러한 수치를 나타냈다라는 점. 지금 보게 되면은 실업률은 그냥저냥 이제 이 저번 달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도 저번 달 예상 대비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임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봤을 때 사실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용 지표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이 부분은 경제가 안전하다라는 뜻이 되고 튼튼하기 때문에 강한 긴축에 대한 어떤 이 원인으로 꼽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이 계속해서 좀 고용 지표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이 안정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준이 스탠스를 좀 바꿔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파월이 이러한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 연준에서 우리를 예측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이미지를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심술 맞은 표정을 하고 있는 이제 파월 의장의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유독 악랄해 예. 보이네요.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저는 많이 좀 여전히 겁을 많이 먹고 있고 속된 말로 약간 좀 쫄아 있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이 긴축을 강하게 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발언을 했다가 물가가 또 올라오게 되면 또 욕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추상입니다. 지금 이미 딜레마에 상당히 좀 빠져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과연 이제 이번에 어떻게 발언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일단은 연준 인사들,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는 아무래도 이 계속적으로 강한 금리 긴축 기조에 좀 쏠려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못 박아 놓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극적인 변화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과연 이제 내일 파월 의장이 조금이나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네. 일단 2월 FOMC에서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은 일단은 베이비 스텝을 할 것으로 진행은 되고 25 예상이 요. 돼요. 네, 25bp 이제 인상을 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리 이제 최종 목표치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금리 인상치, 금리 인상은 빅스텝 하느냐 혹은 베이비 스텝 하느냐 사실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어차피 끝에까지 올리는 거 얼마나 나눠서 하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요한 점은 이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지표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단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CPI 지수도 안정적으로 이제 2개월 연속 나왔고 만약에 이번까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도 이 경기 침체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이 임금이 좀 줄어들고 있고 기업들도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구조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고용 시장도 안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연준이 이야기했었던 이러한 이 좋지 않았던 것들이 안정을 보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늦춰야 되는 건 맞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떻게 좀 발언을 하느냐. 내일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느냐 아니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발언에 따라서 결국에는 시장에 항방이 좀 나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은 내일 저녁에 파월 의장의 연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 이 CPI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꾸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네.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고 CPI가 3개월 연속 우호적인 어떤 수치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아마 저는 2,500 근처까지 코스피 기준 상승을 추가적으로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내일 파월 의장이 약간의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약간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2,200포인트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한 2,250 근처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밋밋하게 얘기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밋밋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 똑같이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실망감으로 작용을 실망감 할것 쪽으로 같아요. 봐야 되는 네, 거구나. 밋밋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시장은 사실 좋은 것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고용지표 좋아졌으니까 그쵸. 연준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요걸 무시하고 좋은 것만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그냥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실망감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2250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올 거고, 네. 그러면은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던 기술주들, 뭐 반도체, 2차 전지 차익이 쪽 나오겠네요. 네, 차익이 좀 나올 거고, 그러한 와중에 오히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1월의 중소형주들, 뭐 화장품도 그렇고 오히려 그쪽은 더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결국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1월 달은 뭐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건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네. 1월 달에 중소형주 이 순환매는 끝나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일 거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내일 어떻게 진행이 되든 목요일 날 CPI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순환매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그렇죠.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차이나 모멘텀이 여전히 좀 살아있거든요. 1월 말에 중국 춘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차이나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바닥과 상한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소형 순환매 자체는 꾸준하게 나올 거라서 이제 그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뭐 추가적으로 기술주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각을 넓히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에서는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을 만한, 그러니까 약간 필승의 전략으로 좀 더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중소형주의 순환매, 이걸 이제 전문가님 항상 중소형주들의 시간, 그렇죠. 예, 옛날에 그 드라마 제목 같아요. 네이밍 센스가 좋습니다. 그런 걸로 얘기를 하시니까 김영일 전문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김영일 전문가 어머님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을 되게 뭔가 여기 아드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티내지 말라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으셨나 봐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채팅창에도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이 우리 학부형 오셔서 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듯이 아드님 잘하고 있습니다. 예, 결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학예원 유치원생들 이름이네요. 네. 그만큼 또 어머님 덕분에 또 이렇게 또 지켜보는 사람들의 김영일님은 어떻게 보고 있냐도 동시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고, 김영일 전문가는 그 발언이 어찌 나왔던지 간에 필승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잘 쉬시고요. 내일 또 모닝쇼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